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대면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번 학기는 또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백신 일정이 조금, 잘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다음 학기쯤에는 정상화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호흡기 양리 그 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늘 호흡기 하면 그 가장 이제 많이 이제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천식인데 그 세계 천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진화라고 해서 그 천식과 관련되어 있은 가이드라인들을 매번 업데이트하는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인터넷 사이트에 그 진아스마.org라고 쳐서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 진아라고 하는 사이트는 글로벌 이니시에티브 포 아스마라고 하는 사이트이고요. 매번 그 세계에서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그 가이드라인, 아스마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비드하고 관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던스를 하는 것들이 진화에서 업데이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늘 관심 가지고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월드 아스마 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그 월드 아스마 데이라고 해가지고 월드 아스마 데이요. 매년 보통 5월 그 첫 번째 그 주 화요일이 그 아스마 데이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것대로 하게 되면 올해는 5월 4일이어야 되는데 그 월드 아스마 데이를 올해는 또 역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어서 5월 5일로 그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아스마 데이를 맞아서 그 여러 가지 그 세계적으로 그 천식에 대한 교육 같은 그 액티비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관심 가지고 그 이 사이트와 월드 아스마 데이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제 호흡기 양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기관지 천식 치료제에 사용되는 약물들과 작용 기전을 조금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천식이나 이후에 이제 COPD, 비염 뭐 다 똑같은 거지만 흡입요법제들을 이제 실시하게 되고 그 흡입제라고 하는 장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염 치료에 대해서 사용하는 약물들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진해제, 그리고 관계해서 그 천식이나 뭐 COPD 다 그 코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 제제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흡입에 대한 적응, 뭐 또 이런 사용법 같은 것들도 같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개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임상한 교수님들이 각각 증상이나 증례 이런 것들 강의를 들으실 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스마라고 하게 되면 어떤 그 엘러진에 의해서 기관지 수축 반응들이 일어나는 형태이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들이 조금 지나게 되면 약간 호전됐다가 다시 2차 수축 반응들이 오는 이런 그 심톰에 대한 그 카테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그냥 뭐 이것들 좀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기관 수축 반응들이 일어나면 30분 정도 이제 그 응급실로 가게 되죠. 호흡이 그 가파지니까요. 응급실에 도착을 했을 시점에는 굉장히 심해져서 그 빨리 그 처리해 달라고 그 보호자분들이 이제 소리를 치게 되죠.
근데 이제 병원 현장에서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잘 안 되면 늦어지게 되고, 늦어지면 호전이 되면 간혹 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수축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상황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수축 반응에서는 그 마스터셀에서 이뮤노글로빈 E를 통한 히스타민 들이 주로 이제 그 워킹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에서 이제 여러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T세포들 액티베이션 돼서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지는 작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고 나서는 그 에시노필 같은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몰려들고 그 블러드 베슬은 이완이 돼가지고 이쪽에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방출되면서 이데마 같은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일어나는 형태들을 보게 되면 스무스 머슬은 수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블러드 베슬은 이완이 일어나는 작업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이제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각각의 심토음들을 그 치료하는 것들이 천식의 기본 개념입니다. 치료제는 없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형태의 치료 컨셉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기관지가 수축이 일어나는 것들의 심토음을 완화하기 위해서 브론코딜레이터라고 하는 기관지 이완제들을 쓸 수 있겠죠. 여기에는 베타 아고니스트 또는 메틸잔틴 드럭, 그다음에 안티무스카릭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신속하게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쇼트텀 릴리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심토음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데마가 일어나고 인필트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증상들이 이제 그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안티 인플라메토리 에이전트로 이제 처방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표 주자가 코티코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크로몰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유코트레인 안타고니스트 같은 부분들이 있죠. 이것들은 그 오랜 시간 이제 케어를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롱텀 컨트롤러라는 그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기관지 이완제의 그 대표 주자에 해당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죠. 그 베타 2 스페시픽 아고니스트를 치게 되면 아데닐 사이클레이즈 라고 하는 거가 작용을 해서 ATP를 그 사이클릭 AMP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준 사이클릭 AMP는 브론키얼에 가서 이것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작용들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베타 아고니스트의 작용 기전들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베타 아고니스트 작용들 중에 그 대표적인 거가 베타2 셀렉티브 아고니스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베타1 같은 것들을 건드리게 되면 심혈관계를 건드리는 작용들을 일어나기 때문에 베타2 셀렉티브 형태로 개발을 해서 그 만들어졌고요. 예전에는 그 베타1이든 베타2든 알파든 상관하지 않고 다 하는 그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썼다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베타2 셀렉티브 아고니스트로 바꿔서 처방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그 크게 롱텀으로 작용하는 것하고 숏텀으로 작용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화학식으로 보게 되면 이쪽 계통이 숏텀으로 작용하는 형태고 여기가 이제 롱텀으로 작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베타2 셀렉티브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그 스무스머스를 그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마스터셀에서 이것들을 수축을 시키는 형태의 물질들을 늘리지 못하도록 이제 막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베타2 셀렉티브이긴 하지만 간혹가다 베타1 리셉터의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타키카디아라든가 스켈레탈 머슬 트레머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베타1 리셉터를 건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러한 그 베타 2 셀렉티브 아고니스트 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숏 액팅 베타 2 아고니스트가 있고요. 롱 액팅 베타 2 아고니스트가 있습니다. 숏 액팅 베타 2 아고니스트라고 해서 사바라는 표현을 쓰고요. 롱 액팅 베타 2 아고니스트라고 해서 라바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롱 액팅 베타 2 아고니스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숏 액팅은 보통 2-3시간, 롱 액팅은 12시간 이상까지 그 작용을 하는 거고요. 거기 대표적인 것들이 알부테롤이 있고, 롱 라바에는 그 살마테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화학식을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살마테롤 롱 액팅이고요. 여기 이제 알부테롤이 있죠. 그 다음에 닐리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틸잔틴 드럭이 있습니다. 이 메틸잔틴 드럭은 커피에 있는 카페인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차 성분에 테오필린 성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코아의 그 세오브로마인 성분들도 있습니다. 이 카페인 성분들을 조금만 기억하시면 얘네들은 CNS의 각성 작용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뭐 소화를 좋게 하거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무스 머슬을 좀 이완시키는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세오필린으로 이제 메틸잔틴 드럭으로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현상들을 이해할 때는 카페인을 기억하시면 현상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오필린이 작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이클릭 그 AMP가 너무 이제 이완시키는 데만 오랫동안 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PDE4가 사이클릭 AMP를 깨서 AMP 형태로 바꿔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세오필린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 PDE4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일들을 해서 이 이완작용들을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기능들을 하게 되죠. 동시에 세오필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축을 할 때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용하는 여기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수축 반응들을 조금 억제하는 작용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틸잔틱 드럭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카페인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각성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CNS에. 그래서 때때로 뭐 불면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커피를 드시면 심장이 두근두근 되신다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거는 카디오베스큘러 이펙트라고 그래서 심장 박동들을 조금 빨리 뛰게 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간 이뇨 정도의 성분들이 있어서 그 오줌 마려움들을 느끼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이쪽 파트에서 메틸잔틴 드럭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스무스 머슬의 브론코 딜레이션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메틸잔틴 드럭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뭐 GI 같은 경우에서는 소화 요소에 대한 스티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죠. 따라서 이런 장점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메틸잔틴 세오필린 드럭들을 이용을 하고 있긴 한데 이러한 그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어서 약간 주의를 요하는 거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얘네들의 세러피우틱 윈도우가 좁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독성의 형태로 확 가버리기 때문에 세오필린은 처방을 하게 되면 이것들의 유효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 녀석들은 간에서 주로 이제 그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간에 이제 여러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용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이제 그 흡연 같은 경우가를 하게 되면 이 세오필린을 좀 더 클리어런스 하는
부분들이 빨라지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도 감안을 해서 처방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세라피트 윈도우가 좁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조절을 조금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조금 더 세오필린을 클리어런스 하는 게 좀 빠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약간 농도나 이런 것들을 어른들하고 좀 고려를 해서 맞춰줄 필요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안티무스카릭 에이전트라고 해서 대표적인 부분이 군인들은 아트로핀, 그 신경 독성, 그 신경 독이 있는 무기들 때문에 아트로핀 주사들 근육 주사 하라고 이제 같이 가져가는 소지품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약간 여러 부작용들이 조금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트라프로피온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조금 더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를 보시게 되면 거의 형태적으로 비슷합니다. 무스카릭 안타고니스트가 하는 그 작용 기전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수축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스카릭 안타고니스트가 여기를 이제 방해를 해서 수축을 좀 지연시키는, 억제시키는 역할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티무스카릭 에이전트에는 아트로핀과 이트라프로피온 브로마이드 두 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효과적인 부분은 아트로핀이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인데 그 사이드 이펙트가 조금 많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는 그 신경독과 관련되어 있는 무기에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아스마에서는 조금 잘 처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스마 쪽에서는 이트라프로피온 브로마이드 쪽으로 처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 그 다른 측면으로서는 COPD, 나중에 조금 뒤쪽에도 설명할 테지만 천식에 사용한 약들은 다 그 크로닉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라고 하는 COPD에도 다 그 쓰게 되는 약들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롱텀 릴리버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이제 대표 주자죠.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이제 항염 작용을 하는 녀석이죠. 이 녀석이 시스테믹하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또는 오래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포비아라고 하는 그 명명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뭐 얘의 부작용들은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과적인 항염 작용을 하는 거라서 만약에 천식이라고 하는 곳에 그 도입을 할 때는 이날레이션 하는 그 천식의 이제 흡입 정도로 국소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레이드 코티코스테로이드라 해서 IC 이날레이드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하는 ICS라고 하는 명칭으로 줄여서 그 사용하는 약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녀석들이 이제 세포에 침입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리피드 솔루블 형태로 만들고요. 그 베클로메타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약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스마가 심해지면 전신에 투여하는 부작용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오랄로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그때는 조금 더 약간 효과나 부작용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프레드니손 쪽으로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쓰는 방식입니다. 얘네들이 그 MOA를 보게 되면 그 뭐 당연히 안티인플라메터리 효과를 갖게 되고요. 이 녀석들을 그 살펴보시면 이쪽 기관지 쪽으로 오는 그 림포사이틱이나 에스노필릭 이런 부분들의 이동 같은 것들을 이니비션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무코자의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네 그 세포들이 내는 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의 생산도 억제를 하고요. 또는 그 베타
리셉터 아고니스트 역할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이날레이션으로 줬을 때 전식이 효과적인 롱텀 컨트롤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아스마가 일어나는 전체적인 기전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쪽 파트에서 이제 기전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죠. 림포사이트가 사이토카인을 못 만들게, 에시노필이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터리 에이전트 그 릴리즈 물질들을 그 방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뭐 녹내장도 있고, 뭐 골다공증도 있고, 또는 그 부신 억제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날레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입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칸디다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목소리가 쉬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피컬 이날레이션 코티코스테로이드 생길 수 있는 이런 부작용 요소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프로드럭 형태로 개발된 약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브론키얼 에피세리얼 셀이 갖고 있는 에스터레이즈의 그 반응을 해서 액티브한 형태로 바뀌는, 따라서 에피세리얼 셀로 흡수돼야지만 액티브한 형태로 바뀌는 프로드럭 형태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시클레소나이드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처방을 하게 되면 그 토피컬로 줬을 때 생길 수 있는 칸디다나 그 쉰 목소리에 대한 부작용들이 조금 더 없는 상태로 효과적으로 처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용되는 형태가 크로몰린이라든가 레도크로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주로 이제 예방적인 형태로 많이 이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마스터 세포의 그 그레뉴울의 히스타민들이 이제 분비가 되면 그 아스마나 알러지가 이제 심각해지는 형태인데요. 여기를 이러한 크로몰린이나 그 레도크로몰린이 이렇게 코티 형태로 감싸 주는 형태로 처방을 하게 돼서 이쪽에 이뮤노글로불린 E의 어떤 것들이 자극하지 못하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좀 막아주는 형태로 작용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그런 식으로 마스터셀을 감싸주기 때문에 셀룰라의 액티베이션을 이니비션 하는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용을 함으로 해서 안티젠 젤린지가에 대한 항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들을 억제하는 기능들을 하게 되죠. 특히 마스터셀에서요. 또는 다른 에시노필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플라멘테리 리스판스에 이제 반응하지 못하도록 여기도 코팅하는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러진을 알고 있는 분들, 만약에 뭐 꽃가루라든가 아니면 동물, 뭐 털 이런 것들에 알러진이 있는 분들은 예방적으로 이런 것 크로몰린 같은 것들을 미리 처방을 하시고 가게 되면 도움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아스마에 이제 어디에 작용하나 보면 메스토세라고 에시노필 이런 쪽에 얘네들이 알러진에 의해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미리 이제 코팅 여기 뭐 코팅이라고 좀 표현을 일부러 하고 있는데요. 그런 액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로몰린 레도크로밀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운동 때문에 천식기가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가루 이런 것들이 미리 이제 예견되는 상황에서 예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좋은 형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부작용의 발생 빈도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이유는 전신으로 이제 흡수되는 것들이 굉장히 낮아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 쪽에 국소적으로 좋은 효과들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코트리엔 패스웨이 이니비터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들은 염증 반응들을 일으키는 패스웨이들 중에 아라키도닉 애시드를 가지고 콕스, 사이클로 옥시게네이즈 경로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기전이 하나 있고, 다음에 유코트리엔이라고 해서 럭스 기전을 통해서 유코트리엔 같은 것들을 만드는 녀석들이 있죠. 이 녀석도 그 염증 반응에 기여하는 녀석이고, 이 녀석도 염증 반응에 이제 기여하는 녀석들이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기관지 쪽에서는 유코트리엔 쪽들이 염증 반응에 기여하는 것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막는 형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유코트리엔을 만드는 그 5 리폭시게네이즈, 이 록스 5 리폭시게네이즈를 이니비션 해가지고 유코트린을 못 만들게 만드는 물질들이 있죠. 여기 이제 질루톤이 있고요.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유코트린 수용체에 반응을 해서 워킹을 할 텐데, 그 수용체, 그 유코트린 수용체하고 이제 반응을 해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전으로 유코트린 패스웨이를 차단할 수가 있겠고요. 수용체를 억제하는 것들은 루카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뒤에 어미로 붙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아스마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히스타민, 마스터셀의 히스타민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이제 유코트리엔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 워킹을 하게 되는데, 이쪽을 차단한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주되게 베타2 셀렉티브 아고니스트 하고 그 이날레이션 코티코스테로이드가 두 가지가 천식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처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심해지면 이거 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처방을 하게 되고요. 더 심해지면 방법들을 이제 다른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뮤노글로빈 E의 이제 안티바디를 만든 녀석이 있죠. 모노클론 안티바디인데 오말리주맙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칼슘 채널 블로커라든가 또는 나이트리 옥사이드 도너 같은 것들을 써서 이완을 강하게 시키고, 그리고 숙축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칼슘이 들어가지 못하는 블로커 같은 것들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 시비어한 아스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의 이제 학습 성과 중에 흡입 장치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흡입 장치에는 그 정량식 흡입계라고 해서 메터드 도즈 이널리어에서 MDI 그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드 파우더 이널리어에서 DPI 장치가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그 일정하게 분무해줘서 흡입하는 장치이고요. 그 다음에 미세한 가루 형태가 돼서 강력하게 이제 흡입을 하는 형태의 장치입니다. 잠깐 장치의 실제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 MDI 그 제제입니다. 뭐 이 정도 크기로 생겼고요. 이거 뭐 말 그대로 이렇게 뿌려서 사용하게 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DPI 제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것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장착을 하면 그 분말이 여기 장착이 되고 그 흡입을 해가지고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그 DPI 제재들도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정량식 흡입기의 사진 모습이고요. 보조기 스페이서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 정량식 흡입기를 입에다 분무해서 그 깊게 그 들어 마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요런 스페이서에 이제 분무해 놓고 세네 번에 나눠서 이제 흡입하도록 해주는 보조기 형태가 있습니다. 그 정량식 흡입기 사용법은 뭐 충분히 흔들고 숨을 내쉬어서 입에다 물고 누르면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 가능한 한 10초까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건조 분말 흡입기는 에어로졸이 없이 흡입하는 거고요. 손으로 누르면서 흡입하지 않아도 돼서 가능한 한 힘껏 빨아들여야 되는 형태이죠. 이것들을 왜 설명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터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흡입기 제재 같은 것들을 처방을 하게 되면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사용하는 것들을 데몬스트레이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그 환자분들이 이것들을 잘못 사용을 해서 효과를 안 보고 다시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 케이스가 거의 1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큐엘라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가 다른 것들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 설명서들의 카피본들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LMS에 보시게 되면 그 올바른 그 흡입기 사용법에 대해서 아산병원의 교수님 한 분이 그 만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리면 얘네들이 또 뭐 저작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바로 LMS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이것들은 한번 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 사용된 사례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 영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COPD에 대한 파트들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COPD는 그 뭐 CD8 T 림포사이트가 관계를 해서 기관지가 일리버서블하게 이제 계속 좁아지고 있는 형태인 거죠. 이 COPD에 대한 처방들을 보게 되면 그 약물 처방들은 좀 마이너한 상태입니다. 그 뭐가 그 중요하냐면 그 리스크를 좀 줄여라. 이 중에 뭐 대표적인 게 흡연을 줄이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여러 가지 그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패턴, 환경적인 패턴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그 글로벌 이니셔티브 포 크로닉 obstructive lung disease라고 해서 이 골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존재하고 이쪽에 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받으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 사이트를 소개시켜드리면 gold copd.org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스테이블하게 양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면, 아까 천식에 사용하는 것들이 연속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레이션 세라피가 이제 기본적으로 될 거고요. 여기가 기관지가 계속 수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베타2 아고니스트 당연히 처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안티콜리너지, 그 다음에 세오필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이 이제 콤비네이션 세라피로 접근을 해서 처방하는 방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그 처방들을 할 때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을 하는데요. 뭐냐 하면 그 증상이 좀 심해질 때, 필요할 때 하거나 또는 일정하게 처방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처방전을 내게 되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 좋은 것들 중에 하나는 그 롱액팅을 작용하는 이날레이션 브론코 딜레이터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콤비네이션을 해서 그 하나의 약물이 너무 높은 도즈로 주게 돼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노력한다 라고 하는 방식들로 처방한다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브론코 딜레이트 드럭의 포뮬레이션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메타도스 이날레이어 쪽에서는 베타2 아고니스트 뭐 어떤 걸 섞든지 뭐 이렇게 섞는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이렇게 처방이 되어 있고, 누블레이저 같은 경우도 베타2 아고니스트와 아세틸콜린 이렇게 처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브론코딜레이터 오랄 쪽을 보시게 되면 베타2 아고니스트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메틸잔틴 드럭 쪽이 이제 처방이 돼서 이렇게 컴비네이션 세라피로 COPD에 접근을 해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시 파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베타2 아고니스트나 아세틸콜린, 메틸잔틴 뭐 이런 것들의 작용 기전 이런 것들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거과 같은 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염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동시에 이제 기침도 같이 일어날 수 있겠죠. 비염이 생기면 보통은 충혈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려움 또는 뭐 홍조라든가 뭐 재채기 이런 반응들이 이제 같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알러지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바이러스의 감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충혈 완화제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안티히스타민, 그 다음에 기침, 커프 서프레선트 같은 것들로 접근을 하게 되죠. 우선은 비충혈 완화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충혈이라든가 점막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살 캐필러리가 이완이 돼서 이쪽으로 캐필러리 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질들이 분비돼서 나오는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충혈에 대한 부분들을 증상을 완화하려면 내살 비강내로 분무해주는 형태로 뭘 주냐 하면 알파1 아고니스트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혈관을 수축 반응들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베타 알파1 아고니스트를 토피컬리 하게 주는 형태들로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선택하는 약제들이고요. 얘네들을 주게 되면 알파1을 이제 아고니스트 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동시에 이제 수반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히스타민이 이제 우리 알러지 반응에 가장 핵심적인 작용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얘네들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ST1 리셉터가 하나는 혈관을 이완시키고요. 두 번째는 기관지를 수축 반응들을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혈관을 이완시킨 이 부분들을 이제 억제하는 파트들이 필요가 해져서 수용체를 억제하는 제제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티히스타민 제제가 H1 리셉터 H1 수용체 억제제이고요. 이 파트에서는 1세대 파트와 2세대 파트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세대 약물과 2세대 약물이요. 1세대 약물하고 2세대 약물의 차이는 얘네들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해서 CNS로 들어갈 수 있고요. 얘네들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조금 길게 만든 제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H1 수용체가 CNS에서는 자각 증상을 관계하는데
관여하는 수용체이기 때문에 히스타민이 그렇게 작용을 하죠. 따라서 그걸 작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수면이나 진정작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비염 때문에 이러한 H1 수용체 억제제 1세대를 복용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죠. 뭐 버스 운전 기사 분들이라든가 뭐 택시 운전 기사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시게 되면 졸리운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한테는 2세대 H1 수용체 억제제를 처방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지 못하게 만든 제제이기 때문에 진정 수면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되죠. 1세대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이 진정이나 수면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거꾸로 이용을 해서 불면증 치료제로 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프 서프레선트라고 해서 기침이라고 하는 것들은 CNS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것들을 퇴출을 시켜야 된다, 방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반응들로 일어나는 형태이죠. 따라서 기침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것들이 너무 심하면 좀 고통스럽고 뭐 음식도 못 먹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그런 자극이 오더라도 CNS가 그런 감각을 못하도록 막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마약성 약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오피오이드랑 비마약성들이 있죠. 오피오이드에서는 코데인하고 하이드로코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CNS의 감수성들을 떨어뜨리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중독이나 탐닉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오피오이드라고 하는 덱스트로메트로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얘네들이 작용하는 것들은 탐닉이나 남용 이런 부분들을 줄이면서 쓸 수 있는 형태들이 되죠. 그 다음에는 기침을 통해서 담 같은 그리고 이러한 뮤코즈 같은 부분들을 조금 방출을 잘 하라고 이런 것들을 증가시켜주는 거담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것들에 대한 작용들을 좀 덩치를 키워서 얘네들을 잘 방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태들이라고 보면 되죠. 암모늄, 클로라이드라든가 구아닌, 펜신 같은 형태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라이틱 해가지고 너무 이제 끈적끈적 해지면 얘네들이 기침을 통해서 잘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분해해주는 쉽게 기침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물처럼 무코즈 를 약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는 분해 형태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점액 용해제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아스틸 실테인이라든가 또는 브롬핵신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끊어주는 역할들을 해서 작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호흡기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아웃라인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천식 치료제에 사용하는 베타2 셀렉티브 아고니스트에서 숏 액팅과 롱 액팅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날레이션 코티코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설명들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제제에 대해서 MDI하고 DPI의 형태들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 LMS에 올린 영상들을 조금 더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숙지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사용해서 다시 병원 내려온 15% 정도의 환자분들이 계신다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OPD에서는 천식에 사용하는 약제들, 특히 그 중에서도 아세틸콜린 같은 것까지 덧붙여져서
이완을 조금 시키고 또 수축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적절히 컴바인 해가지고 사용하는 형태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염 치료에 사용하는 것 중에 알파1 아고니스트가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안티히스타민 제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1세대하고 2세대에 나눠서. 그 다음에 진해제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쳤는데 혹시 이제 질문들이 있으면 제 이메일 jaeku 건양.ac.kr로 언제든 해주시면 답을 드리겠고요. LMS의 Q&A를 이용하셔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코로나이고 공부하기 힘든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그 이팝나무가 이제 그 활짝 피는 계절이기도 하니까 또 대전에는 이팝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서 마음을 조금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